아민 들어왔고, 시하 들어왔고, 혜윤이 들어왔고, 주아가 오늘 안 들어왔네? 누가 왔나? 주원이 들어왔고, 서준 들어왔고, 담비. 자, 봅시다. 어, 책을, 음, 아직까지 읽은 페이지 얘기하고, 제독한 사람은 얘기해 주세요. 자, 하민이 왜 페이지 읽었어? 저는 한 번 더 읽었어요. 오. 한자로 다 외웠어, 유비모아? 네, 보내세요. 외운 거. 그 네, 다음에, 시야, 네? 책 다 읽었어? 저 지난번에 다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은 건 아니고, 네, 한자 다 외웠어? 유비무화? 네. 보내시고, 한자 외운 거. 혜윤이 책 다 읽었어? 저 133쪽이요. 133쪽. 네. 한자 다 외웠어? 네. 자, 외운 거 보내시고. 주아가 지금 없고. 저 잠시만. 있는데요? 어? 저 언제 들었어? 왜 여기 이름이 없지? 아, 쏘리. 나 휴가 간 줄 알았다. 야. 주아, 어떻게 제독했어? 네, 그렇구만. 오케이. 한자 다 외웠어? 네. 외운 거 보내시고. 본인은 왜? 소리도 안 들리고 마이크도 안 돼? 어떻게 해? 빨리 고치라오. 내 말은 들리냐? 자, 어떻게 해? 자, 그 다음에 주원이. 그럼 주원이 안 들려? 아, 주원이 얘 그럼 문자로 해야 되잖아. 지금 문자로 어떻게 다 해? 자, 주원이 넘겨가고. 그 다음에 서준이. 책 몇 페이지 읽었어? 저 100페이지 읽었어요. 100? 음, 네. 아이고. 한자 다 외웠어? 아니요, 못 읽었어요. 담비. 책 몇 페이지? 저 3분의 2 좀 넘게 읽었어요. 3분의 2, 몇 페이지는 안 읽어가지고 몰라요. 음, 그리고 책 다 읽었고, 예. 한자를 못 외운 사람은 만약에 한자를 10번 써서 보내면, 10번 써서 보내면, 어, 문장 쓰기 했구나. 문장 쓰기 있었구나. 10번 써서 보내면 100점은 드립니다. 오늘까지, 근데 오늘 10번 써서 못 외워도, 예, 60문장?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너무 쉽죠? 이제 점수 주려고 문제를, 내가 낸 거예요, 사실. 자, 봅시다. 1번, 하민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이름은?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시아.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섬.
시야, 마라도? 말아도 빨리 대답하세요. 혜윤이, 프랑스의 수도, 파리요. 똥파리예요? 파리. 주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 음, 주원이는 빨리 고치고. 서준이, 아프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은? 아, 뭐라고요, 쌤? 지금 뭐 하는 거 집중 안 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것은? 모르겠어요. 너 뭐 하냐, 지금 집중 안 하고. 죄송합니다. 준비. 아프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 저요? 나일강? 나일강. 하민이, 일본의 수도, 도쿄. 시아,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공원 이름은? 시아, 센트럴 파크. 빨리 답해. 센트럴 파크. 혜윤이, 바다와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이름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그거보다 더 먼 게 있죠. 주아, 어디야? 죄송합니다. 주아 어디야? 네? 바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모르겠어요. 서준이, 바다와 가장 멀리 모르겠어요. 몰라? 담비, 어, 바다와, 가장 멀리 음, 떨어진 곳? 우즈베키스탄? 아닙니다. 으, 으, 어딜까요? 자, 하민이, 바다와 가장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의 나라 이름. 어, 이거 초등학생들 몽골, 답하던데? 몽골인가요? 뭐래, 몽골이래. 이거 시아부터 시작했나? 응. 시아가 카자흐스탄에 했죠? 이거, 아이, 저부터요. 그 시아 이거 뭐야? 카즈, 카자흐스탄 아니에요? 아닙니다. 키르기스탄입니다. 키르기스탄. 예. 그 다음에 혜윤이 남극 대륙을 처음으로 횡단한 나라. 영국? 아닙니다. 좋아. 남극 대륙을 처음으로 횡단한 나라는? 모르겠어요. 서준이. 남극 대륙을 처음으로 횡단한 나라는? 알래스카? 모르겠네. 아, 멕시코라니. 담비. 남극 대륙을 처음으로 횡단한 나라는? 뉴질랜드? 아닙니다. 하민이. 남극 대륙을 처음으로 횡단한 나라는? 영국. 아닙니다. 시아. 남극 대륙을 처음으로 횡단한 나라는? 어딜까요? 영국? 네, 다 틀렸어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자, 그 다음에 혜윤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맥은? 응? 아내미 뭐하냐? 네. 뭐하냐고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맥. 유럽과 아시아의 우랄 산맥. 우랄 산맥입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딴짓하지 말고. 네. 좋아.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 나이아가라. 자, 서준이 인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강으로 여겨지는 강의 이름은 겐지스강. 겐지스강. 담비.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는 카스피해. 뭐라고? 카스피해. 카스피해. 하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은 제주도. 여의도 아니고 제주도죠. 시아 동남아시아의 1000개의 섬의 나라로 불리는 나라. 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혜윤이 수도 이름이 마닐라인 나라. 필리핀. 필리핀. 주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중심부에 있는 붉은 거대한 바위는 울룰루. 울룰루. 주원이 아직 못 고쳤어? 서준이 아마존강에 흐르는 대륙은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담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 인도. 서바이벌 대한민국 수도는 주아. 서울. 서준. 시끄러워. 주아 먼저 했어. 주 어디? 서울. 서울입니다. 누가 답부터 얘기하래.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초등학생들도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 야. 자, 오늘은 저 뒤쪽에 있는 투르게네프에 대해서 우선 토마스 사디하고 투르게네프의 미래인데 이게 뭐 원래 첫사랑도 되죠. 미래 투르게네프 얘기인데 그 무슨 뭐 남녀의 사랑을 매개로 해서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선 투르게네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투르게네프에 대해서 아까 열어놓은 거 어땠어? 어쩔 수 없네. 자, 투르게네프 러시아 사람이고요. 이 투르게네프는 약간 좀 대단히 좀 저항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모순 이런 것들을 정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느리냐 인터넷이요. 자, 투르게네프 투르게네프 봅시다. 이거 2반 투르게네프 너무 10분짜리 너무 긴데 빨리 읽읍시다. 그러면 공유를 해야죠. 공유를 해줘야지. 대단히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투르게네프. 안녕하세요. 노국공주의 버치와 달구입니다. 오늘 아는 척 시리즈에서 다룰 작가는 바로 유럽에서 인기를 끈 최초의 러시아 작가이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입니다. 네, 보통 러시아 리얼리즘의 거장이라고 하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사실은 이 리얼리즘에는 3대장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룰 투르게네프, 그 마지막 주인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르게네프는 1818년 10월 28일 러시아 중부의 도시 오뇰에서 태어났습니다.
푸시킨보다는 19살 어리고 도스토옙스키보다는 3살 정도 형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봤을 때 낭만주의의 끝자락 그리고 리얼리즘의 시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평생을 돈 때문에 고생했던 도스토옙스키와 달리 부유하게 한평생을 살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지주 출신의 중국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한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투르게네프 집안에는 농노가 무려 5,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집안에서 전체적으로 폭력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투르게네프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농노에게도 되게 잔인하게 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농노제에 대한 반대 의식을 갖게 된 계기가 그의 어린 시절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부유했던 만큼 투르게네프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 자, 이 여자분 둘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네. 이 투르게네프는 집에 농노, 그러니까 하인이 5,000명이나 돼. 5,000명이나 되게 얼마나 부잡겠어요, 그죠? 되게 이제 이 러시아에는 대지주가 되게 많았죠. 톨스토이도 대지주 중에 하나예요. 그 5,000명이나 되는데 이제 이 투르게네프는 그런 그 농노 제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 음. 그러니까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그렇게 노예를 학대하고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의 문학 자체가 저항 문학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사회를 비판하고서 추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로 가서 작품 활동을 할 정도로 돼요.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일단 페테르부르크 대학에 공부해서 베를린 대학교 이제 독일로 넘어가죠. 왜 이래 또? 왜 이러니? 이후 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잠깐 수학을 하다가 후에 베를린 대학교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베를린 대학교가 당시 러시아 젊은 비상세자들이 모여있던 곳이고 해결 철학이 많이 융성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투르게네프는 이상주의의 싹을 틔우면서 서구 사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투르게네프는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해요. 처음에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시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정시와 산문시들을 많이 씁니다. 그 뒤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된 20대 중반의 투르게네프는 1843년 인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하나는 폴린 비아르도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그의 작품인 파라샤에 대한 벨린스키의 평가입니다. 먼저 오페라 가수 폴린 비아르도는 투르게네프의 평생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특이한 관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폴린에게 사랑을 표시했고 자신의 사랑을 폴린의 남편이었던 루비니게까지 인정을 받아서 셋은 계속해서 삼각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투르게네프가 죽을 때에 그의 곁을 지킨 것 역시 폴린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아련하고 슬픈 사랑을 평생 했기 때문에 투르게네프가 사랑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해 투르게네프에게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당시 투르게네프는 러시아 내무성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꾸준히 시 창작을 해오긴 해왔지만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은 좀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당시 러시아 문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벨린스키가 투르게네프의 작품 파라샤를 두고 굉장히 호평을 합니다. 투르게네프는 엄청난 자신감을 얻고 내무성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연주의 계열의 벨린스키 서클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후 그의 작품 역시 더 이상 서정시를 쓰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러시아 사회 현실을 다루는 산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의 대표작이 탄생하게 되죠. 사냥꾼의 수기를 발표한 것입니다. 네, 이 작품이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고 대사건으로 인식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 귀족들만 글을 쓰던 시대에 농노들을 존중받아야 되고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게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얼마나 파급력이 컸냐면 이 작품을 인상 깊게 읽었던 당시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이걸 읽고 농노들을 해방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861년 농노 해방에 기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르 2세 치하의 러시아 사회의 진보적인 분위기와 함께 투르게네프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인기가 있었으니 당연히 비판도 있었겠죠. 투르게네프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성 인물을 창조해낸다고 칭찬을 받은 한편 그의 남성 주인공들이 여성 인물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르게네프는 좀 세간의 그런 평가에 민감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투르게네프는 의식적으로 이제 이를 걸고 러시아의 젊은 남성 주인공을 창조해내고자 합니다. 이제 1862년 그의 대표작이 탄생하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60년대의 니힐리스트 바자로프입니다. 근데 이 바자로프를 창조해냈는데 투르게네프가 예상한 것과 달리 조금 세간의 평가가 되게 애매했어요. 보수주의 쪽에서 싫어한 것은 이미 예상된 바였는데 진보주의자들도 이 바자로프를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네, 좌우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하고 투르게네프는 되게 상심이 컸어요. 그래서 이 기회는 비아르도 부부와 함께 유럽을 떠돌면서 지내게 됩니다. 러시아에는 잠깐씩만 들르게 되고요. 작품 창작을 계속하지만 러시아에서 머물던 것만큼 날카로운 현실 비판은 하지 못하게 되고 작품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던 그는 폴린이 지켜보던 중에 1883년 부지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83년
자, 요까지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르게네프가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농로, 그러니까 이 투르게네프 유명한 거는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을 혁명적으로 탈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층민들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작품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오늘 같이 보는 그 작품이 미르해지만 이게 음, 뭐랄까 첫사랑이라는 것도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투르게프의 미래 또는 첫사랑인데 되게 재밌기도 합니다. 짧은 걸 봐야 되는데 네. 어서 오세요. 요약 살롱이에요. 오늘은 한 처녀를 사이에 둔 아버지와 아들의 삼각관계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의 소설 첫사랑이에요. 한 중년 남자는 수첩에 적어온 첫사랑 이야기를 읽으려 해요. 그의 수첩엔 이렇게 적혀있네요. 남자의 나이 16. 그는 대학 입시 준비 중이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부모님도 이런 그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가정적이지 않은 아버지는 그에게 친절했지만 냉담했고 어머니는 아들보단 남편 걱정에 빠져 살아요. 그 이유는 아직 젊고 미남인 아버지가 재산 때문에 10살 연상인 어머니와 결혼해서인지 어머니를 항상 본체만 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자에게 옆집에 새 가족이 이사 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호기심에 옆집 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데 재미난 걸 봐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날씬한 처녀를 둘러싸고 이상한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녀는 차례로 이들의 손등을 꽃다발로 때렸고 이들은 앞다투어 처녀에게 더 손을 내밀어요. 이 모습에 홀딱 빠진 남자는 나도 저 천사에게 한번 맞아봤으면 하고 바라는데 이걸 딱 걸리네요. 이에 남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도망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녀와 사귀어야지 라고 결심해요. 이후 남자에게 처녀와 사귈 기회가 굴러들어와요. 어머니가 옆집으로 심부름을 보내셨거든요. 남자는 옆집으로 가 집주인인 공작부인에게 어머니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런데 이때 처녀가 들어오고 공작부인은 처녀가 자기 딸이라 소개해요. 둘은 여기서 몇 마디 나누다 처녀의 방으로 가요. 그녀가 털실 가는 걸 좀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단둘이 있게 되자 처녀는 가까이 다가와 난 꽤 묘한 여자예요 라고 운을 떼더니 자신이 남자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가 자신에게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자기 말도 잘 들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더니 난 당신이 마음에 드는데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드세요? 라네요. 그래서 남자는 드디어 그녀와 사귀게 됐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후 어머니의 초대로 처녀가 공작부인과 함께 남자의 집을 방문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가 마음에 든다던 처녀는 어디로 갔는지 그녀의 태도가 너무 냉랭해요. 반면 처녀는 그의 아버지와 다정히 대화를 나누며 시선을 주고받아요. 이에 남자는 실망하는데 처녀가 오늘 밤 8시에 우리 집으로 와요. 알았죠? 라고 남자의 귓가에 속삭이니 별 수 있나요? 이때부터 남자는 처녀의 이상 야릇한 놀이를 함께하게 돼요. 놀이 중 이긴 남자는 처녀의 손등에 키스하고 처녀와 단둘이 천을 뒤집어 쓰는 벌도 받으며 술을 안 먹어도 취해요. 그래서 남자는 더 놀이에 빠져들고 다른 청년들처럼 처녀를 사랑하게 돼요. 하지만 처녀는 이들의 사랑을 재미있게 여기며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롱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조금도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 대한 복종심만 더해졌어요. 이에 어머니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질환 좋은 사람들이랑 논다고 남자에게 잔소리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만 물으실 뿐 별 말이 없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처녀가 수심에 잠기어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걸 듣고 처녀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처녀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그녀가 사랑에 빠진 사람을 밝혀내려 해요. 그러던 중 남자는 생각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이를 본 처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고 남자는 그 말을 따르며 순간 정신을 잃어요. 그가 기절한 사이 처녀는 자기 입이 방정이라며 남자에게 키스하는데 그가 깨자 또 차갑게 돌아서요. 이 사랑에 증명해도 처녀가 별 반응이 없자 남자는 실망하며 산책하는데 처녀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달리는 광경을 목격해요. 이후 오랫동안 처녀는 아팠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이에 남자는 처녀가 이렇게 변한 건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칼을 준비해요. 그리고 매일 칼을 갈다가 처녀가 그 죽일 놈과 정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데 이 죽일 놈이 아버지란 걸 확인하고 칼을 떨어뜨려요. 이후 발신자가 안 적힌 한 편지가 집에 도착하고 부모님은 크게 싸워요. 그리고 남자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날마다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갔고 하루는 이런 아버지를 남자가 따르다가 또 못 볼 꼴을 봐요. 아버지가 처녀와 몰래 만나고 계셨거든요. 둘은 대화 중 뭔가 의견이 안 맞는 듯 했는데 갑자기 처녀가 아버지께 한 손을 내미니 아버지가 채찍으로 그녀를 내리쳐요. 맴매
병에 맞은 처녀는 아픈지 몸을 부르르 떨며 묘한 시선으로 아버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멀겋게 날아오른 부위에 입을 맞춰요. 이 광경에 남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게 돼요. 2달 후 남자는 대학에 입학했고 그 후 반년 뒤 아버지는 허망하게 졸도로 급사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자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는데 편지에는 아들아 여자의 사랑을 두려워해라. 그 행복과 독을 두려워해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로부터 4년 뒤 남자는 처녀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 이곳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녀를 한 번 만나러 가는데 그녀가 나흘 전에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충격에 남자는 인생을 돌아보며 한참을 방황하다 처녀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싶어져요. 이 이야기는 작가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와 그로 인한 가족의 불화를 바탕으로 쓴 작품이라네요. 다음은 더 이상 사랑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뒤 시대의 아이콘이 된 한 여인의 실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살롱에서 만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녀의 사랑 이야기니 뭐 이런 걸로 우리 하면 우리는 이제 문학을 보는 눈이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부조리예요, 부조리. 그러니까 사람이 부조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뭐 때로는 좋기도 하다가 때로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뭐 이게 왜다 잠깐만요. 공유. 잠깐만요. 여기가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봐야 돼요. 줄거리를 보고 나서 이 소설이 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주제의식을 봐야 돼요. 자, 러시아 농촌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 소설은 귀족 농노,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뭡니까? 한 여자를 두고 웃기죠. 무슨 동물도 아니고 그 여자 또 변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건 주제의식이 여기서 맞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남녀의 사랑과 이별의 비극, 그죠?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갈등, 그죠? 자연과 인간의 조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 소설은 결국은 그 사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남녀의 사랑의 허망함 그리고 그 여자를 두 남자 사랑 중 결국은 제3자가 결혼하고 말죠. 그러니까 인간이 감정해 가지고 있는 부조리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자가 사실 가지고 놀았죠. 누구를? 아버지와 아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트루게네프가 남자들은 좀 멍청하게 그려놓고 여자들은 아주 영악하게 그려놨다 그래서 비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건데, 그죠? 사랑이라는 건 아름답고 귀한 건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뭐 그 애한테 뛰어내려 보라 그러든지 뭐 날 사랑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당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힘겹게 하고 결국은 아버지는 절도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영상 안 보고 그래서 미래는 여러분 이렇게 문제 줄 테니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하디의 이 사람 영국 시인의 소설가인데 자, 요 부분도 이제 욕망 아내를 위하는 이제 욕망인데 이게 뭐냐면 어, 이 아내가 가정 생활을 잘 해야 될 여자가 남편과 아이를 사랑하지만 더 나은 삶을 동경해서 부유한 친구의 남편에 접근합니다. 그녀의 욕심은 결국은 뭐야? 남자를 빼앗고 결국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후회해. 그 뭐냐면 인간의 욕망과 한계, 인간의 욕망의 한계.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없으면 점점 더 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현실이 행복하게 못 느끼는 사람은 제일 불행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나는 뭐 좀 부잣집에 태어나면 안 되나? 이런 거 하죠.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는 순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거든. 음, 그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옆집에 아이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좀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자였으면, 또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면, 왜냐면 내 사촌은 그, 그 고모부가 교장 선생님이셨거든. 그때 선생님이셨거든.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책도 많고 막 그래. 근데 우리 집은 이제 무슨 공장을 하니까, 사업을 하니까, 책은 있긴 있지만, 뭐 맨날 그 아저씨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배운 게 더 많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아저씨들한테 주워 들은 게 많거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응? 이런 것들. 물론 그래서 내가 책을 안 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어, 이게 장단이 다 있어요. 그냥 저쪽 집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집이 좋은 게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저기도 장단점이 있고 여기도 장단점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걸 되게 부러워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부자인 누구 이건희 딸 중에 막내딸이 있어요. 얼마나 부자겠어. 그 집 앞에 그 아이한테 있는 재산만 해도 몇백억이에요. 근데 자살했어요. 뭘 느꼈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저 행복이 아니에요, 조건이. 행복의 조건은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욕망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면, 욕망을 가지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만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이런 삶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만약에 저도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책 읽고 연구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대학 다니면서 배운 거 말고, 책 읽고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뭐 이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이게 행복한 거예요. 또 낮에는 여러분 말고 우리 저 독수리반 애들하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예, 같이. 근데 저는 그게 행복하거든요. 애들이 와서 책 읽는 거 되게 행복해, 나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 뭐 교회나 교회 공방에서 이거보다 훨씬 작죠. 아주 작은 그런 공방에서 한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물론 자기 발전을 계속해야 되겠죠. 더 나은 발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부러워하는 순간 점점 더 사람은 욕망은 끝이 없어. 이건희는 죽었지. 누구지? 이건희 아들. 이재용. 이재용이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더 막 한단 말이야, 사람이. 그죠? 근데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 예, 그죠? 그래서 운명론적 비극이야. 욕망을 가지면 결국 비극.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후회할 때. 자, 요 문제 쭉 보시기 바라고요. 자, 숙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청출어람이에요.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청출어람 한자 쓰시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내가 올려드릴게요. 다음 주 독서 퀴즈 하는 날입니다. 열심히 독서 퀴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